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서 수출 최대 품목인 반도체 역시도 월간 기준으로 16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내년을 기준으로 2,800선까지도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들 속에서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이후로 처음으로 10일 만에 2,5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이고요. 거기에 간밤에 미국에서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소식 역시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한편 영국과 우리나라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죠. 네, 한국과 영국이 수교 1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글로벌 전략적 동반가 관계로 격상이 되는 건데요. 다우닝가 합의는 북한의 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아시아 태평양, 중동 지역 등 이런 글로벌 정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동의 대응 의지를 담았다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FTA와 관련해서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 상황이고요. 또한 미래 공급망 개편을 위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MOU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원점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왔습니다. 정부가 이 로드맵,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관련한 원점 재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 할 당장 이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역시나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의 공시가격 동결이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특히나 또 비율 조정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의 등락에 대비하기는 힘들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수준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재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 이 60% 수준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이 이제 유지가 되고 변화가 없게 된다면 보유세 역시나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가 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네, 일단 평가가 좀 중요할 텐데요. 임시 방편이다라는 분석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이렇다 할 방향성이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국민의 편의와 국민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재검토에 들어가긴 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는 지금 이렇다 할 대안이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죠. 집값이 폭등했던 2020년 당시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당시 문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워낙 고공행진하면서 집값이 오른 데다가 이에 따른 보유세도 늘어나게 되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2024년 이후에 이제 공시가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까지는 조금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 역시나 원점 재검토를 들어간 상황일 뿐 이렇다 할 방향성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TV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요? 네, 산업계에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 TV 시장 1위를 지켜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매출 점유율 29.9%를 나타내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18년 연속 1위 기록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이후 17년 연속 업계 1위를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500 이상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경쟁력을 나타내면서 선두주자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네오 QLED와 라이프스타일 OLED 등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TV 시장의 점유율은 62%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LG전자 역시나 흐름이 좋습니다. 올레드 TV 시장에서 1위를 지켜내면서 11년 연속 1위 달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다우닝가 합의 채택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글로벌 TV 시장의 위상까지 알아봤습니다. 보도국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화사하게 빨간불 유지해내고 있는 국내 시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국채 20년물이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오픈 AI의 전 CEO인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중심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훈풍이 오늘 국내 AI 관련주에도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관해서는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지수 현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11거래일 만에 2,500포인트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달 사이 6% 가까이 오르면서 연내 8만 전자 회복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내년 메모리 시황 개선에 힘입은 빠른 실적 반등과 함께 주가 역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원조 국민주 삼성전자가 오늘도 오름세 보이면서 종전의 52주 신고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면요. 2,516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2,517포인트까지 갱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9포인트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2,513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 합쳐서 5천억 원 가량의 매수세 보였는데 현재는 1,322억 원, 2,454억 원 각각 매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대형주와 제조업 쪽에서 매도 흐름 이어나가면서 3,5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2차 전지주의 상승세에 강세 보였던 금융, 일반 전기전자 업종 오늘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 AI 관련주의 강세 속에 오늘은 컴퓨터 서비스, 방송 서비스 업종이 짙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816포인트에서 시작해 장 초반 811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오름세 보이다 현재는 강보합권인 816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는 반대되는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고요. 1,400억 원 가까이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347억 원 덜어내면서 하루 만에 매도로 전향한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은 투자 신탁 쪽에서 매도세 이어나가면서 937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AI 챗봇 관련주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 AI에서 해임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한다는 소식 속 마이크로소프트가 챗봇 사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간밤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이 챗봇 시장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생성형 AI 시장 확대 기대감 속에 국내 AI 챗봇주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되긴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브리지텍 오늘 장중 22%대 오름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일부 축소시키면서 16%대 강세 보이면서 7,5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이스트소프트도 강합니다. 장 초반 19%까지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8%대 빨간불 켜내면서 15,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I 시장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관련주입니다. 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강한 상승세 보였던 2차 전지 리튬 관련주, 오늘은 하루 만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담아내면서 오늘도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2차 전지 리튬 일부 종목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M플러스 오늘 2.29%대 낙폭 보이면서 4,2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드로리튬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2%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2% 넘는 내림세 보이면서 11,8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혜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을 구심점으로 오픈 AI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모두 흡수할 경우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내외 시장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이 주축이 되는 AI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AI 챗봇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AI 시장은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소식이 나와 있었는데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얼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 범용 인공지능이 좀 도화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산업의 지능화 그리고 고도화가 될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역할과 그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그러한 경쟁이라든지 그런 구조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올 1월부터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대거 이제 상승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유로는 챗 GPT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 이제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계기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왜 이러한 이슈가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야지만이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 좀 드리자면 일단 챗 GPT 오픈 AI죠. 이쪽으로 있어서 스타트업 공동 창업주인 샘 올트먼은 처음에 이제 창업 당시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순수하게 재능을 또 기부를 하고 인류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보답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던 기업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충분히 지금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름에 있어서 공동 창업주이자 이제 주요 주주였던 그런 이제 분들이 영리 단체에 대해서 이제 일반 기업으로 좀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변화할 시점이 좀 아니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트러블이 좀 생겼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이제 MS,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AI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영리단체죠. 이제 그런 기업인데 결국에서는 자본주의 영리단체에 대해서 이런 이제 여러 정황을 면밀히 좀 봤을 때는 큰 맥락에서는 AI는 결국 돈이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AI 산업 구조에 있어서 경쟁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가파르게 공격적인 성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계기가 오늘로서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기업을 변화가 되면서 공격적으로 조금 경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에 오늘장 챗봇, AI 챗봇 관련 섹터에 좀 강세가 관찰이 됩니다. 지금도 2%대 정도로 섹터 전반이 모두 빨간불이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처럼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사업을 강화하게 된다면 우리 AI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기대될까요? 일단은 그동안에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발전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글로벌 트렌드는 AI 산업 쪽으로 이미 가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한 그 인공지능 산업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야 될 것은 뭐냐면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올 1월부터 인공지능에 관련주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랐죠. 그에 대한 주역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반도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인공지능에 관련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세는 그에 반해서 좀 미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한 부분에서 가파른 상승세가 향후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계기가 만들어진 부분도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AI 관련주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업종 그쪽으로 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에 관련한 부분들도 충분히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움직일 수 있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큰 맥락을 같이 하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같이 겹으로 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 AI 안에서도 좀 소프트웨어 쪽을 조금 더 바라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안에서 지금 종목별로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스트소프트의 경우에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긴 합니다. 지금도 7%대 강세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장중에 오름폭은 조금 줄여낸 상태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사업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렇게 기술 접목 제휴가 또 있기도 했잖아요. MS 애저와 기술 접목 제휴를 맺기도 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로 이스트소프트를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스트소프트의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협업에 대한 이력이 과거에 부각이 좀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AI 사업에 대한 확대감이 기대감에 이슈가 좀 발생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모멘텀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스트소프트라든지 이제 뭐 솔트웨어라든지 뭐 남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스트소프트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9월 중순 정도에 가파른 이제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장대 양봉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갭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최근에 이러한 모습들이 이슈가 돼서 모멘텀이 발생을 했지만 추후에 재차 한 번씩 발생이 좀 되면서 차트적인 모습이 좀 다시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고점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이 어제 시간을 상한가를 하게 되면서 오늘 갭 상승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런 갭을 메우는 단계에서 모아가기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보신다면 추후에 이슈가 발생됐을 때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가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업 제휴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섹터 내에서 이스트소프트보다 또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브리시텍인데 그런데 브리시텍의 경우에는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나 또 오픈 AI가 기업용으로 출시됐을 때도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출시된 지 약 2달 정도 이제 된 것으로 좀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관련주로는 이제 브리지텍을 포함해서 셀바스 AI 그리고 솔트룩스가 이제 동반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좀 보인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제 기대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의 상승세도 좀 짧았고 그리고 상승 기간 또한 짧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테마 쪽으로 있어서도 크게 부각받지는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뭐 물론 네이버 측에서 지속적으로 뭐 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브리지텍에 대해서 과거에 올 초에부터 상승에 있어서 올 3월에 고점이 형성을 했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에도 이미 전부 이탈에 대한 세력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거래량 또한 그렇게 보이고 있고 흐름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대량에 대한 거래량을 다시 한번 만들어줘야지만 이 흐름이 상승세로 이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브리지텍에 대한 이제 평소의 거래량을 본다면 평소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인데 이슈가 발생될 때만 거래량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대량에 대한 거래량, 그러니까 오늘을 포함해서 뭐 3일에서 5일 정도 연속이 되는 연속성이 있는 그런 대량의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진입을 고려해봐도 이미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차트를 살펴보니까 브리지텍 평소의 거래량 자체는 많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대량 거래가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AI와 더불어서 의료 AI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의료 AI 섹터에서도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은 인성정보인데요. 그렇다면 이 AI 관련주들 중에서 의료 AI의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AI 쪽으로 봐서는 저는 이제 크게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오늘은 저희가 주제로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좀 다뤘고 일전에 이제 상승세는 반도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최근에 가장 그 시장이 힘들어지면서 가장 많은 낙폭을 보였던 의료 쪽으로 AI를 좀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한 AI를 접목한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칩셋 미디어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저번 주 금요일에서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뭐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승세가 이미 시그널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한 모습과 모습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장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이 맞고요.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이 파생이 돼서 의료 AI 쪽까지 과대낙폭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럼 AI에서 파생해서 볼 땐 자율주행을 먼저 보고 의료 AI를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 이미 거예요? 수급 네. 자체가 오늘도 들어왔고 저번 주 금요일에 이름이 뭐 5글자, 6글자 되는 종목으로 들어왔기 네. 때문에 이쪽에서부터 이미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급을 오늘 같은 경우도 칩셋 미디어, 뭐 텔레칩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빨아들인다고 표현을 했을 때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또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가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단 포커싱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수급이 이제 빠져나가는 네. 흐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익 실현하고 난 뒤에 네. 그 흐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거에 반해서 바이오 의료 AI 쪽으로는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이쪽으로 좀 봐주신다면 오히려 낙폭 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탑픽 종목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AI 쪽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자율주행과 AI 쪽으로 이제 양수겸장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네. 그러한 종목들을 좀 픽을 하게 됐는데 종목명은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이고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의료 AI 소프트웨어 쪽을 현재 개발 준비 중이고 3분기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타다가 거래량을 다량 집어넣고 바닥을 이제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권에 둬도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뭐 5,970원인데 6,000원권 뭐 현재가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손절가는 짧게 5,700원 선이 단기적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5,7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7,000원 부근까지 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탑픽 종목 지금 차트 분석도 좀 간단하게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차트 분석을 봤을 때 일단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네. 지금 상장했을 때 가격이 약 한 9,000원, 8,950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다량의 거래량을 넣고 약 한 배로 이제 상승이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 이탈 거래량이 5월 15일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박스권 하단인 공모가 근처까지 이제 공모가 시가죠. 시가 부분까지 내려왔다가 거래량을 늘어놓고 잠깐 일반적인 깜짝 상승이라고 좀 표현했을 때 깜짝 상승한 다음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이제 물론 증시가 빠졌을 때 같이 빠진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일단 메우는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현재 저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수요일이죠.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이평선은 거래량의 이제 돌파가 이제 주가가 거래량이 그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을 때 갭을 메우는 자리까지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탑픽 종목으로 슈어소프트테크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연결 예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금융 장세 전환에 직면한 상황인데 세계 증시는 상승 랠리가 시작될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최악의 사태는 피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전히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후유증이 크지는 않을까요, 소장님? 네, 이번 연결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한시적인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그 대통령이 요구했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예산안이 빠졌고요. 또 그렇다고 또 공화당이 주장해왔던 환경 대책이나 격차 시정, 세출 삭감을 비롯해서 이민법 개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그 정식 예산안이 통과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에 들어가더라도 다수당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주류파하고 그리고 강경 보수파 간의 분열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시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안 되더라도 다시 연결 예산안을 다시 마련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립주의가 더 심화되면서 국제 정세가 더 악화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최근에 셧다운은 피했지만 다시 또 셧다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정책과 또 국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0일이었죠.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과 관련해서는 트리플 A 등급에서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신용 등급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도 인하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무디스 같은 경우가 이야기했던 바로는 정부나 의회 그 재정 거버넌스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S&P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을 당시보다도 경제 환경이 좋은데도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보다 충격파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연결 예산안이 재탕 삽탕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연결 예산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신뢰도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또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는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 상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연말 특수를 이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11월 10일 광군제 날 그 매출 증가율이 2%에 불과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연말 상정 기간에 매출 증가율은 3에서 4% 정도 되니까 지난 10년간 5% 평균에 크게 좀 미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드는 것은 과잉 저축됐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또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카드 대금뿐만 아니라 모기지 대출, 자동차 할부 금융과 관련해서는 대출 규모가 2,7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카드와 관련된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지금 워낙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가격 할인의 대규모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 부진이 계속된다면 기업 실적 부진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그 소비 시즌에는 소비가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고금리 상황 속에서 사실 대출 금액이 많다면 지갑을 열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영향이 기업까지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그렇다면 그래도 셧다운 우려나 금리 안정화 속에서 미국 증시 다시 또 이제 화색을 띠고 있는 상황인데 상승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그 증시를 분석해 보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 장세로 전환되는 이런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11월 달부터 들어와서 장기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내년 그 중반쯤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중반대까지 확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장기 금리 하락에 따라서 기업 실적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좋아지고요. 주시장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6개월 전에 선행을 하기 때문에 주시장이 이제부터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과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말에 S&P 500 지수의 주가를 4,700까지 현재보다도 4% 이상 높여봤던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연준 임원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바람보다는 경기를 회복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들도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시점은 연준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는 내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첫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주시장이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리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장세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연준 역시도 스탠스를 좀 완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장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주가가 좀 바닥을 쳤다고 보시는 반도체주들이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주도 섹터로 자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그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도주 형태로 해서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성 AI 보급이 지금 확대가 됨에 따라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의 반도체 재고가 바닥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세가 10월 달부터 아주 뚜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5.7% 월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아이폰을 생산하는 홍하이 정밀공업 같은 경우에도 10월 매출액이 지난 9월 달보다 무려 15%포인트 정도 개선이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실적도 분명히 바닥을 쳤고 이렇게 본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에 비해서 항상 선행을 해왔는데요. 현재 12개월 뒤에 예상 EPS 반도체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2025년 말까지 실적이 개선이 아주 뚜렷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애를 매겨왔는데요. 이제는 효자 노릇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주가 조정 시 반도체 비중을 조금씩 계속 확대시켜주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생성형 AI가 급속하게 보급이 되면서 반도체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2025년 말에 최고치를 또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효자 노릇을 할 시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일단은 GDP 5% 달성이 지금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도 완화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국채도 발행을 했는데 하지만 내년에는 부동산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엔진 없이도 경기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수요 부진에 따라서 물가 하락이 지속이 되는 더블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고민도 아주 깊다고 합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그 L자형 경기 회복이 아니라 I자형 경기 추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 확보를 가장 우선시하게 되고요. 또한 부동산과 관련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은 이런 찾는 작업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고심이 많은 이 중에 하나가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한다면은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시스템이 한순간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을 연착륙시켜주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미완공 건설 사업 인수라든지 완공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전매 제도도 이제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내년도부터 대규모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서 각성의 시 부동산 섹터가 GDP 점유율이 있고 또 GDP 성장률 기여도의 차이가 또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되나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도시나 그리고 성시들이 있는데요. 이들 성시들이 12군데 정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서 재정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규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인프라라든지 앞으로 신성장 엔진 사업을 구성하는 데 재원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한 부동산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성장률이 내년도에는 4% 중반대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이런 신성장 산업을 할 수 있는 몇 개 지역에 한정돼서 한정된 그 자원을 가지고 기업에게 배분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중국은 부동산에 대체할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신데 그럼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보시고 어떤 도시들이 조금 더 유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완전 주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10개 도시에서 택시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준비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완전 주행과 관련된 택시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레벨 4단계에 들어갔는데요. 복잡한 도로 환경 하에서도 차선 변경이라든지 유턴도 가능하고요. 좌우회전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AI 기술이 좀 더 개발이 되고 각종 그 산업의 스마트화가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1, 2년 이내에는 중국이 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글로벌 표준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중국 안에서도 상당히 각광으로 뜨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투자들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에 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량 공급을 통해서 차량 가격이 4,600만 원 선까지도 낮출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낮춘다면은 아무래도 야간 택배뿐만 아니라 항만용 자율주행 트럭 그리고 도로 청소차나 지게차와 관련해서는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커넥티드 차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에 들어가면 중국에서 시장 규모가 무려 200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규모가 커진다면 차량에 탑재된 각종 센서뿐만 아니라 컨트롤러,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도 소형화라든지 가격을 급속도로 낮추게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무인 트럭에 커피 자판기를 무인 커피 자판기도 판매하고 음식 서비스도 가능한 로봇 시스템이 정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야간만 되면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무인으로 배달된 그 택배도 가능한 시절이 됐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은 이런 무기를 통해서 스마트 교통이라든지 스마트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의 네옴시티에도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그 완전 그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들의 혁신이 우리 시장에도 큰 영향을 1, 2년 안에 끼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가격 인하 소식에 더해서 지금 네옴시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재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이 세계 1위입니다. 국산화를 또 서두르고 있고요. 그런데 또 내년엔 전고체 배터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부품에 대해서는 국산화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배터리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 단계 나가서 전고체 그 전지와 관련된 국산화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점유율 한 61%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CATL 그리고 BYD가 1, 2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인산 철계 그 리튬 이온 전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에너지 밀도가 낮다 보니까 급속 충전은 가능하지만 주행 거리가 상당히 짧은 단점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가 외부의 충격에 약하게 되고요. 홍수나 낙뢰 시에는 전소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 아직 그 다른 나라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차값에서 그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그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막대한 중국산 500만 대 이상의 과잉 생산됐던 전지들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분 시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밀도를 2배로 높이는 전고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내년도부터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뭐 환경 오염 문제도 있으니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와는 다르게 전고체 배터리는 반도체처럼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개발에 이어서 상용화까지 무사히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전고체 그 전지와 관련된 개발이라든지 상용화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소리 없는 전쟁을 벌여지고 있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27년부터 상용화의 준비에 나서고 있고요. 혼다, 닛산 같은 경우에도 2028년까지, 우리나라도 2027년도에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도 기술력이 한 5년 정도 뒤처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CATL을 중심으로 해서 2027년이나 2028년까지는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용화된 그 배터리를 가지고 우선 중국의 고급 SUV에 탑재한다든지 세계적인 완성체인 그 BMW나 벤츠나 아우디에다 탑재시켜서 미국에 수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선행 투자를 하면은 아무래도 앞서 나갈 수는 있긴 하지만 넘어야 될 허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쓰다 보면은 고체에 그 균열이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전지 기능이 크게 악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도성이라든지 유연성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아직 경쟁력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 초격자 기술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 배터리 분야에서도 기술력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중국이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앞설 것 같은데 중국의 앞으로의 행보까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AI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종목들도 살펴봤는데요. 이스트소프트와 브리지텍은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탑픽 종목도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를 짚어주셨는데요. 자율주행과 의료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선두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년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은 금융 장세 대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